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사연 영상을 한 편씩 틀어놓는 재미에 요새 아주 푹 빠진 사람인데요. 큰맘 먹고 제 사연 직접 신청해 나서 봅니다. 전 옛날에 속된 말로 촌티가 팍팍 나는 촌년이었어요. 고향이 아주 시골이었거든요. 기집애는 굳이 학교 보낼 필요 없어. 공부 더 시켜서 뭐하게? 기집애가 공부 많이 해서 뭐 어쩔 거냔 말이야. 돌아가신 친정아버진 그런 말씀이나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눈이나 멍청하게 꿈뻑거리고 있던 아이였죠. 친정 집안이 혹시 가난해서 자식을 교육시키는 게 어려웠던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시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 황당한 사실은 저희 친정 집안이 그럭저럭 주둥이로 넣을 건 다 넣으면서 사는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원래 농사를 짓곤 있었는데 여차저차 일들이 좀 있어서 부모님이 농사를 접고 다른 걸 하게 되셨는데 그게 좀 결과가 괜찮았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장사였어요. 도시에 나가서 이런저런 물건을 떼다가 시골에서 팔았던 건데 그게 탄력을 점차 받으면서 수익이 났습니다. 원체 집에 빚이 있어 본 적은 없었고 친가와 외가 모두 적당히 사는 형편은 됐거든요. 그러니 친정 부모님이 장사로 버시는 족족 수중의 재산을 불리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친정 아버지는 기집애는 굳이 가방끈이 길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는 세상이라는 게 그랬던 거예요. 여자는 공부를 오래 많이 할 필요 자체가 없고 이 다음에 나이가 차서 시집이나 잘 가서 애나 잘 낳고 가정이나 잘 살피고 살면 그것으로 된 인생이라고 여기셨던 분이었거든요. 제가 집안에서 막내입니다. 오남매인데 오빠 둘에 언니 둘이에요. 오빠들은 고등학교까지 진학하는 게 당연한 그림이었어요. 장남인 큰오빠가 중학생이었을 때 그땐 약간 형편이 빠듯할 듯 말 듯 했지만 부모님은 큰오빠가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만큼 무조건 다 시켜줄 생각밖에 없으셨겠죠. 그런데 솔직히 큰오빠보단 큰언니가 머리가 더 좋습니다. 그건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큰언니는 생김새부터가 아주 똘망똘망했었던걸요. 아따 자는 커서 뭐가 되든 간에 자기 밥그릇 잘 챙기고서 살갔어. 저거 눈이 아주 땡그랗고 반짝반짝 하잖아. 엄청 실해 야물딱지네. 큰언니를 향해 동네 사람들이 그런 칭찬 혹은 덕담을 많이 날리셨죠. 그걸 어렸던 전 다 보고 자랐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만큼 속도 튼실하다는 걸 증명하듯 큰언니는 그 당시 학교에 머릿수가 엄청나게 바글바글 하던 시절에도 총명함으로 두각을 드러냈었어요. 오죽하면 그 시절 그 시골이었는데 선생님들이 콕 찍어서 큰언니를 추켜 세우며 기대한다는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하지만 큰언니 말이죠. 놀랍게도 중학교만 간신히 나왔답니다. 중학교도 사실은 못 나올 뻔했었어요. 저기 뒷산 고개 넘어가면 바로 큰 길 나오는 거 거기에 공장까지 가는 버스가 이제 다닌다고 그러던데. 친정아버진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큰언니를 공장으로 일을 보내려고 하셨었죠. 그때 큰언니는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거든요. 멀쩡히 학교를 잘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자식을 대뜸 공장에다가 일을 보내려고 그러셨던 겁니다. 큰언니가 몹시도 당혹스러워하면서 제발 중학교 공부까진 마치게 해달라고 친정아버지 앞에서 빌었던 모습을 제가 직접 봤었어요. 아버지, 저 꼭 졸업하고 싶어요. 네? 제가 열심히 집안일도 하고 동생들도 더 잘 보고 그렇게 할 테니까요. 네? 제발 중등 공부만 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제발요. 똑단발 머리를 한 총명하고 단정한 인상에 보기만 해도 공부 잘하는 모범생일 것만 같은 큰언니가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면서 중학교라도 나오게 해달라고 친정 아버지 앞에서 간절하게 빌던 그 모습은 어렸던 저에게 아주 기이한 장면으로 다가왔었죠. 본능적으로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느낄 정도는 받았었던 건데요. 하지만 그게 다였죠. 느낌만 받았을 뿐 저 또한 그런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러려는 시도나 미약한 발버둥도 못 쳐봤었던 게 초라하고 비참하지만 아주 자명한 사실이었네요. 변명을 해보자면 저보다 훨씬 잘나고 똑똑한 큰언니도 속절없이 집안의 대장인 친정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저 따르는 게 다였는데 막내인 제가 뭐가 된답시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싶어서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작은 언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야무지고 뭐든 잘하는 큰언니가 싹싹 빌어서 간신히 중학교까지만 졸업하는 모습을 보고서 작은 언니는 진작에 의욕을 상실했죠. 잠시나마 대학교를 꿈꿨던 내가 정말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완전히 헛된 꿈이었어. 고등학교도 지금 갈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웬 대학교? 우리 집에서 여자가 대학교까지 가는 일은 죽어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안 될 꿈은 일찍이 접는 게 낫지. 괜히 나만 상처받고 나만 마음고생할 테니까. 작은 언니는 큰 언니 정도는 아니었더라도 그래도 평균 정도는 학원 머리는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대학교 진학까지 꿈꿔본 적도 있었지만 친정아버지의 고집과 신념을 꺾을 자신이 없어서 진작에 그 꿈을 접었죠. 큰언니는 중학교까지만 나오고 난 뒤에 돈을 벌러 버스를 타고 공장을 다녔습니다. 공장까지는 거리가 꽤 멀어서 버스를 오래 타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네요. 집에 돈이 쪼들리는 것도 아니었건만 공부를 잘하는 큰언니가 고등학교도 못 가고 공장에 다녔던 걸 그 당시엔 아주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 무척이나 씁쓸해요. 작은 언니는 그래도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다른 지역까지 가서 여상을 다녔어요. 거긴 저희 외삼촌이 살고 계시는 지역이었고요. 작은 언니는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학교는 그렇게 돌아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친정아버지가 허락을 해주신 것이었죠. 그냥 고등학교를 가겠다고 했으면 친정아버지가 절대로 작은 언니한테 허락을 안 해주셨을 텐데요. 아예 공장에 가서 돈까지 버는 학교라고 하니까 고민 끝에 허락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 학교엔 기숙사 제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학생들은 며칠에 한 번씩 거의 본가를 가는 게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친정아버진 작은 언니를 향해 집에 자주 오면 그만큼 시간 들고 돈도 드니까 외삼촌 댁에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작은 언니는 집에 오고 싶어도 그 마음을 꾹 참으면서 오지도 못했고요. 눈칫밥을 먹으며 가끔 외삼촌 댁에만 가야 했어요. 이런 두 사람과 다르게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고등학교까지 전혀 문제없이 다닐 수 있었고요. 심지어 둘 다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거기서 더 추가를 해보자면 작은 오빠는 대학을 그냥 간 게 아니라 재수까지 해서 들어갔어요. 친정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온갖 수발을 다 들어주면서 작은 오빠의 재수 생활을 뒷바라지 하셨었죠. 오빠들은 고등학교를 나올 때까지 전혀 일을 안 다녀본 것은 당연했고요.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 땡전 한 푼은 안 벌었습니다. 집이 시골이었으니 대학교는 당연하게도 타지, 도시 지역으로 갔겠죠? 그렇다면 학비 말고도 생활하는 비용이 들었겠죠? 그럼에도 땡전 한 푼을 정말로 안 벌었어요. 사내 놈들이 어디 가서 기죽고 다니는 것만큼 꼴불견도 없다. 용돈 보내줄 테니까 어깨 당당하게 펴고 다녀. 알았냐? 친정아버진 당신의 아들들이 행여나 어디 가서 기죽어서 다닐까봐 그걸 걱정하셨고요. 오빠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툴툴대고 잔소리를 하시면서도 기어이 용돈을 매번 보내주셨죠. 아들들한텐 공부해라, 딸들한텐 돈 벌어라. 이런 차이가 있는 집안이었는데요. 차라리 그뿐이면 나았죠. 딸들이 번 걸 아들들한테 주기까지 하는 건 너무 심했습니다. 지나쳤다고 생각을 해요. 차별을 받는 주제에 효녀이기까지 했던 언니들은 번 돈을 달라는 친정 어머니의 요청을 순순히 들어드렸거든요. 딸이 돼서 어머니한테 용돈도 못 드리면 말이 안 된다고요. 언니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필요하시니까 용돈을 달라고 하셨겠지.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용돈을 받으신 걸 고이고이 모아두셨다가 때마다 오빠들에게 쓰셨습니다. 특히 큰언니가 고등학교도 못 가고서 맨날 먼 길을 다니며 힘들게 공장에서 벌었던 돈은 큰오빠의 대학교 생활비로 쓰였었고요. 작은 언니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조금씩 벌었던 그 피 같은 돈은 작은 오빠의 대학 재수 비용으로 쓰여졌었죠. 정작 작은 언니는 속으로 항상 가고 싶어 했지만 결국 가지 못했던 대학교를 영영 가슴에만 묻어둔 채였는데 말이죠.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언니들은 수능을 했었고 타고나길 효녀인 구석도 있었기에 참았지만 암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서러움이 밀려오는 건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오죽하면 저희 집을 향해서 저긴 첫째 딸이 크게 될 것 같았는데 부모가 막았다 이런 소리들을 떠들었을까요? 그걸 언니들도 귀가 있는데 다 들었죠. 친정 부모님은 주변에서 자꾸 이상하게 떠들어대면서 남의 집 일에 간섭을 하는 게 짜증난다고 하시던 게 전부였고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도 진짜 참고 참다가 드디어 한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두 분 다 정말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딸들은 뭐 자식도 아니에요? 아들들만 자식이에요? 네? 딸들은 공부시키는 것도 아깝고 그냥 밖에 나가서 고생이나 했으면 좋겠고 돈이나 벌어다 줬으면 좋겠고 그러신 거죠? 언니들이 폭발했던 그날은 친정어머니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언니들은 바리바리 선물을 준비해 왔었고 생일상까지 차렸고 정말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오빠들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선물이 뭔가요? 손편지 한 장을 안 써온 것을요. 하지만 친정어머니가 감동으로 눈물을 글썽거리셨던 순간은 바로 오빠들이 머스득한 표정들을 하면서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둘이 합창을 했을 때였어요. 고맙다. 그래, 정말로 고마워. 우리 아들들이 최고야. 나는 정말로 다 필요 없고 우리 아들들만 있어도 너무 행복해. 그걸로 충분해. 친정어머니가 가슴이 벅차올라서 눈물을 훔치시던 모습을 보면서 언니들은 심장이 아주 차갑게 얼어붙은 모습들이었고요. 거기까지만 하고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언니들이 준비한 생신 선물 있잖아요. 그걸 확인하신 친정어머니가 오빠들이 쓰게 줘버리면 딱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더 이상 못 참고 폭발을 했던 거죠. 정말 그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언니들이 폭발한 모습 앞에서 친정어머니는 좋은 날에 왜 갑자기 이러냐면서 당황스러워 하시고요. 친정아버지는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부모 은혜도 전혀 모른다며 잔소리를 하시고 오빠들은 이런 상황에 본인들은 전혀 지분이 없다는 것처럼 딴청을 피우고 있고 언니들은 결국 울면서 소리를 질러댔고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던 날이었어요. 친정어머니의 생신을 맞이해서 친인척 몇 분도 사실 그 자리에 와 계셨거든요. 상황을 다 보셨던 거죠. 다들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그날의 사태는 두고두고 양가에서 조용히 회자되는 사건으로 남게 됐죠. 친정 부모님은 큰언니가 시집갈 때가 됐는데 아직 안 가서 저러는 것 같다는 황당한 결론을 내리셨어요. 당장의 중매를 알아봐야겠다는 친정 부모님의 쑥덕거림 앞에서 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죠. 그리고 저를 향해선 언니들처럼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딸년들이라는 게 말이야 아주 버릇없고 기고만장하고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아. 잘못 키웠어. 그러니까 넌 네 언니들처럼은 되지 마라. 알겠냐? 친정 아버지의 불호령에 전 고분고분하게 알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막내라서 전 오빠들 언니들의 예쁨을 어릴 적에 꽤 받은 편이었습니다. 가끔 절 귀찮게 하기도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막내를 향한 특별 취급이 있었죠. 어린 나이에 힘들게 논밭으로 끌려가서 일을 한 적도 없었고 집안일을 일찍부터 배우고 해야 한다는 압박에 크게 시달린 적도 없었고 커서 반드시 효도를 해야 한다는 잔소리를 일찍 들어온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딸이라는 이유로 가방끈이 길 필요 없다. 여잔 나중에 시집만 잘 가면 그만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게 다였죠. 제가 좋은 말로 순했고 나쁜 말로 맹했던 것엔 그런 성장 환경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친정 아버지가 기집엔 많이 배울 필요 없다고 하시기에 그냥 그런 줄 알고서 수긍했을 뿐이었어요. 언니들이 저 대신에 일을 박박 갈아주었기에 그나마 고등학교까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딸이라서 공부시키는 것도 아까워하는 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언니들이 그때 폭발해서 막 목소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얼떨결에 고등학교를 진학했던 것인데요. 생각해보니까 아깝고도 안타깝습니다. 이왕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으면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싶어서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걸 병행하는 여상이 아닌 일반 고등학교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전 집에서 눈치가 보였거든요. 친정 아버지가 절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혀를 끌끌 차시고 한숨을 쉬실 때마다 주눅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대학교 진학을 진지하게 고려를 못 해봤다는 게 너무나도 후회가 돼요. 제가 정말로 맹추였어요. 만약 저 같은 기회를 큰언니가 잡았다면 좋은 대학에 자기 힘으로 붙었을 텐데요. 전 그러지 못했다는 게 지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두고두고 아쉽더라고요. 여자치곤 내가 가방끈이 긴 거겠지? 고작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던 제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던지 모르겠습니다.
큰언니는 시집갈 때가 되지 않았냐고 집에서 자꾸 잔소리를 해대자 못 이겨서 결국 27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요. 친정 부모님이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중매를 받아보겠다니 어쩌니 하시니까 큰언니가 그것만은 너무 싫어서 마음에 있던 남자에게 먼저 들이댔었다고 하더라고요. 형부가 큰언니보다 딱 1살이 많으시고요. 집안이 유복하지가 못하던 이유로 친정 부모님은 맞사이를 별로 안 반기셨더랬죠. 하지만 큰형부는 성실하고 머리가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가정 형편만 아니면 공부를 진득하게 하셨을 분이었고 그런 면에서 큰언니와 잘 맞았나 봐요. 큰언니는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검정고시를 봤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학력을 따냈고 어디 그뿐인가요? 더 나중엔 대학까지 갔어요. 그 당시엔 내 팔자고 내 운명이겠거니 싶어서 따랐던 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이 되더라. 이러다가 더 나이가 들면 그만큼 더 한으로 남을까 봐 결단 내리고서 대학 들어간 거야. 주변에선 나더러 이제 와서 대학 가봤자 무슨 소용이냐고 그러지만 적어도 난 내 인생에서 한으로 영원히 남을 문제를 지워냈으니까 아주 만족해. 기어이 대학 졸업장을 따냈을 때 큰언니가 그렇게 소감을 밝혔었고 그게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큰언니는 결혼하고 나서 정말 내조도 잘했고 직장을 다니면서 돈도 벌었고 틈틈이 공부를 하면서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까지 해냈죠. 슈퍼우먼이 따로 없었습니다. 괜히 장녀가 아닌가 봐요. 장녀의 그릇이란 다른 것 같아도 그 모든 와중에도 결국 친정 부모님을 저버리지 못하고 가장 잘 챙겼던 자식도 큰언니였으니까요. 오빠들이요? 아유, 그렇게 편애받으면서 오만 지원과 혜택을 누렸으면 그만한 결과를 냈으면 좋았을 일인데요. 그러지 못했다는 게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럴만했다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참고로 오빠들이 대학을 좋은 곳으로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특히 작은 오빠는 재수까지 해서 대학을 들어갔던 것이었지만 그런 것 치곤 대학 간판이 많이 부족했죠. 대학을 나온 만큼 직장도 잘 잡아서 사회생활을 잘 했길 친정 부모님은 오빠들에게 기대하셨었죠. 그러나 큰오빠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도통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직장 생활이라는 게 힘든 건가? 이럴 바엔 그냥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부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장사를 소박하게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대학을 졸업하고 3년이 지났어요. 2번의 직장 생활을 모두 망치고 접은 끝에 큰오빠는 고뇌를 하다가 기껏 그런 소리나 했었죠. 친정 아버지가 뒷목을 잡으셨어요. 다른 자식들이라면 몰라도 장남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이 집안의 기둥은 장남이고 어쨌든 장남이 잘 돼야 이 집안이 잘 되는 거고 뭐든 장남이 해내고 장남이 대를 잇고 장남이 이끌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아주 침을 튀기면서 열변을 토하셨죠. 시골분이라서 그런지 장남 우선주의가 무척이나 강한 분이었습니다. 큰오빠가 그때 제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나도 너처럼 막내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머리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헬렐레 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장남의 무게라는 게 너무도 무거워서 숨이 막힌다. 이런 고통을 막내인 넌 죽을 때까지 모르겠지. 책임감에 짓눌리는 장남이라서 정말 괴롭고 힘들다. 큰오빠는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큰오빠가 30을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요. 그때까지 큰오빠가 돈을 벌어서 집에다 가져다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1원도 없었어요. 오히려 받기만 받아갔죠. 대학 생활의 군복무에 그 기간 동안 집에서 다 돈을 받아서 살았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에 간신히 들어갔다가 못 버티고 나오는 것만 2차례. 그동안 돈을 모으지도 못했었고요. 큰오빠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자기 연민에 취해 있는 건지 당최 전 알 길이 없었죠. 작은 오빠는 상황이 더 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오빠는 대학을 나오고 나서 취업을 하진 않고 여자를 만났었거든요. 그냥 여자에 빠져서 취업을 미룬다는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속도 위반 혼전 임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친정 어머니가 뒷목을 잡으셨죠.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워놨더니 웬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알 수도 먹는 개벽다기 같은 불려시년이 감히 우리 아들을 꼬여내서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거의 입에서 피를 토하실 기세였었고요. 작은 오빠는 반성은 안 하고서 그냥 대충 불쌍한 표정이나 지으면서 동정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전이 먹혔다는 게 가장 황당하네요. 친정 어머니가 결국은 그래 우리 아들은 아무 죄가 없지 이러면서 작은 오빠가 원하는 대로 결혼을 시켜줘야겠다고 하셨거든요. 작은 오빠가 너무 착하고 불쌍하다고 그러셨어요. 여자가 임신했으면 남자로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기본 아닐까요? 그걸 두고서도 친정 어머니는 오만 생색을 다 내시면서 당신 아들을 추켜 세우셨다는 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 당시엔 잘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작은 새언니가 너무 가엾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있었는데 괜히 오빠한테 잘못 걸려서 임신 때문에 결혼을 서둘러야 하게 됐고 더 이어가고 싶었던 사회생활을 그때 접어야만 했었죠. 아이고, 고졸주제. 우리 아들은 대학까지 나왔는데 언감생신 우리 아들 애초에 넘봤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괘씸하고 얄미워. 친정 어머니의 투덜거림은 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당신의 딸들한테는 학력 따위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필요 없다고 구셨으면서 정작 며느리의 흠은 학력으로 잡으셨습니다. 이래서 시자를 안 된다고 그러는 건가? 나도 시어머니 잘 만나야겠다. 그리고 더 나중에 내가 혹시 시어머니의 입장이 된다면 난 절대 며느리한테 막말하지 말아야지. 그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니까. 제가 친정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란 뭘까 하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해봤었네요. 작은 오빠가 일자리도 못 구한 마당이었는데 결혼할 돈이 어디에 있었겠나요? 새언니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 댁으로 작은 오빠까지 둘이 들어와서 살았어요. 일단 애를 낳고서 생각하자면서 말입니다. 작은 오빠는 친정 아버지의 지인분을 통해서 일거리를 받아 그걸 하면서 일단 지내기로 했었고요. 하지만 자리를 깔고 눕고 나면 끝이죠. 대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는 아이가 태어나고 첫 돌 정도가 지나면 분가를 하기로 도시에 나가서 살면서 작은 오빠가 취업을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지만 이뤄지는 일은 없었어요. 그대로 눌러 살았고요. 작은 오빠는 계속 그저 그런 일만 하면서 지냈던 겁니다. 아니 저러고서 살 거면 대체 뭐하러 대학까지 나왔디야? 동네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작은 오빠가 사는 모습을 향해 떠들었더랬죠. 부끄럽지만 저희 친정 어머니가 좋은 시어머니 상은 아닙니다. 그렇게나 아들 타령을 하셨던 분인데 혼전 임신으로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가 곱게 보이셨을까요? 절대 아니었죠. 그러니 당연히 새언니의 입장에선 시골의 시댁에 눌러 사는 것이 미치고 팔짝 뛰고 답답하고 화병 나서 환장을 누르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작은 오빤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제발 분가 좀 하자는 새언니의 말을 흘려듣기 일쑤였죠. 새언니에겐 참으로 미안하고 안 된 소리지만 전 새언니를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절대로 결혼 전에 함부로 임신하면 안 되겠다는 것과 말이 잘 통하는 시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 교훈이었죠. 작은 언니는 큰 언니처럼 친정 부모님의 지인을 통한 중매로 결혼하는 게 너무 싫어서 얼른 곁에 있던 인연과 결혼을 했었죠. 작은 형부는 바쁘게 움직이며 사는 분이었고요. 비록 작은 규모의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셨지만 언젠간 빛을 보는 날이 올 거라 믿고 계신 분이었어요. 작은 언니가 고등학생 때도 공장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돈독하게 지냈던 고등학교 동창이 있었는데 그 동창을 통해서 소개를 받은 인연이 작은 형부였던 만큼 열심히 쉬지 않고서 일을 하는 습관이 잘 들어있던 분이었던 겁니다. 물론 친정 부모님은 남자가 뭐 하나 잘난 게 없다는 이유로 작은 형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요. 작은 언니는 코웃음을 쳤었죠. 그렇게 따지면 뭐 우리 집 남자들은 잘났나? 작은 언니의 시원한 발언에 제가 남몰래 웃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전 자그마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간 다음 내려서 꽤 걸으면 도착하는 회사였었죠. 친정 아버지의 평가론 젊은 아가씨들이 보통으로 할 법한 일이었습니다. 적당히 일하기에 괜찮고 그러다가 시집을 가기에 무난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때도 전 맹하게 고개나 끄덕이고 있었네요. 어디를 가면 좋을지, 무슨 일을 하고 살면 좋을지 그런 생각도 없었고요. 배경 지식이 전무했었죠.
꼴랑 자그마한 회사에 다니게 된 주제에 그걸 두고도 제가 거대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첫 발을 디뎠다고 크나큰 착각까지 했었답니다. 더 큰 세계가 있다고 상상도 못했었고요. 보는 시야가 왜 그렇게 좁았을까요? 민망하지만 언니들과 다르게 전 친정 부모님의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중매쟁이에 소개받으셨는데 그 중매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진 남편이라는 사람을 아예 알지도 못했었고요. 저보다 7살 연상이고 대학까지 나왔다는 것만 알고서 처음에 만났었었죠. 그런데 중매를 통해 만난 것이었기 때문에 좋다든지 싫다든지 이런 게 작용을 하는 건 아니었고 아예 결혼이 이미 확정되고 나서 처음 얼굴을 봤던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언니들은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웬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한 상대하고 중매 결혼을 하냐면서 그게 말이나 되냐면서 기가 막혀 했었습니다. 막내인 절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준 것이었죠. 나 어렸을 적에 우리 이웃집에 살았던 선영의 언니도 중매로 결혼했는데 여태 잘 산다고 하던걸? 하지만 전 중매 결혼 제도라는 게 원래 존재했던 것이고 이상한 게 아니니까 문제가 될 게 없구나 싶어서 그냥 따랐어요. 남편은 무뚝뚝해서 같이 있으면 어색했지만 시부모님의 인상을 보아하건대 까다롭지 않으시고 수다분한 분들이셔서 안심이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야 깨달았던 건 결혼이란 남녀의 결합인데 어쩜 그렇게 사랑 하나 없이 설렘 하나 없이 부부가 됐을까 하는 후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깊게 진지하게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적어도 결혼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해치우진 않았을 듯 싶더라고요. 제가 고작 24 나이 때였는데 솔직히 결혼을 서두를 아무런 이유조차 없었어요. 막내까지 시집 보내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개운하고 할 일 다 마친 기분이다. 친정 어머니가 저 결혼할 때 시원섭섭한 얼굴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막내까지 얼른 결혼을 시켜버려야 친정 부모님으로선 더 이상 고민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심정으로 절 치워버리신 거구나 싶었어요. 냉정하게 제가 남편과 알콩달콩 사랑이 꽃피우는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같이 살아보니까 남편은 천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뻣뻣하고 뭐든 겸연쩍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할 자신이 없어서 아무 여자도 못 만나고 있다가 중매로 저와 결혼을 했던 것이었죠. 남편이 집에서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시누이만 둘이었는데요. 시누이들이 절 만만하고 우습게 보면서 괜히 이것저것 트집 잡고 말도 못되게 하고 그랬었어요. 전 순해서 그걸 다 당했고요. 하지만 제가 순한 만큼 어떻다고 했었죠? 맹하다고 그랬잖아요. 맹해서 별로 깊은 고민이나 고찰이라는 게 없으니까 결국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건 시누이들이었답니다. 은근히 못살게 굴면서 절 깎아내렸는데 당하는 제가 그 심오한 의도를 알아차려야 효과가 있는 거죠. 제가 맹하게 눈만 꿈뻑이길 수년간 반복해대니까 시누이들이 복장이 터져서 나가 떨어졌어요. 제가 첫 애를 딸로 낳고 둘째 작은 애를 아들로 낳았는데요. 왜 첫째를 아들이 아니라 딸로 낳았냐면서 눈치 한번 더럽게 없다고 시누들이 트집을 잡았었죠.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제가 친정 식구들한테도 눈치가 좀 부족하다고 소리를 꽤 들었거든요. 그러자 시누이들이 발끈해서 눈치가 없는 걸 스스로 알면 개선을 해야 할 거 아니냐면서 앞으로 어쩔 거냐고 윽박을 지르길래 그때도 솔직하게 말을 했었죠. 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쩌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신우들이 짜증을 내면서 그냥 입을 다물더라고요. 웃긴 건 제가 그 당시에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말을 했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제가 엄청난 맹추여서 오히려 겁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됐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신우들이 은근하게 저에게 핀잔을 주는 걸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 두시면서 며느리보단 딸들이 우선이라는 티를 내셨던 시어머니셨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신우들이 저를 향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항복을 선언하자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보는 눈빛이 점차 달라지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이전까진 고부관계에 확실하게 선이 그어져 있었다면 이젠 그게 지워진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절 친근하게 생각하시면서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원체 지병이 좀 있으셨던 시아버지께선 저희 부부 결혼 딱 10년째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씁쓸하게 말씀하셨죠. 사실은 시부모님 두 분이 결혼하셨던 당시만 해도 시어머니께서 엄청 힘들게 지내셨다고요. 시아버지께서 옛날엔 엄청나게 가부장적이고 사고방식이 꽉 막혀 있었고 당신의 손으로 물 한 잔을 안 떠다 드셨기에 시어머니께선 함부로 눈도 정면에서 못 마주치고 사셨다고 하네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했던 것이고요.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그때 다 그런 거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았나 봐. 지나간 내 인생이 아까워서 어떡하냐. 시어머니의 눈빛이 공허해 보여서 같은 여자로서 제가 너무 서글퍼졌었죠. 제가 세상을 달리 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건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 남게 되신 시어머니는 큰 신우가 바로 근처에서 살며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사실상 모시고 살게 된 셈이었죠. 어쩌다 보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고 그때 마침 남편의 직장 문제로 저흰 멀리 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며 전 제 지난 인생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제가 겪은 상황들과 제 친정 집안의 이모저모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딸과 아들도 엄마로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됐어요. 이사간 지역은 그때 마침 여러 학원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딸은 시키지 않아도 원래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혼자서도 알아서 공부를 하는 편이었고요. 딸의 지난 성적표를 천천히 그제야 뜯어봤는데 공부 재능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전 큰언니가 원래 머리가 좋았잖아요. 큰언니도 애가 둘이 있는데 하나가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그걸 보면 제 딸이 공부 유전자를 타고났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딸에게 물어봤죠. 혹시 학원을 따로 다니는 건 어떻겠냐고요. 지금과 다르게 그땐 과목 학원을 반드시 꼭 다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딸의 의사를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고 싶다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에요. 아, 내가 내 자식을 여태까지 너무 몰라줬었구나. 제 친정에서 이뤄진 아들과 딸 차별, 저 역시 겪었던 그것을 제 딸은 절대로 겪게 하지 않으리라는 다짐은 물론이고 딸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딸이 배우고 싶다는 건 다 배우게 해줬죠. 학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뭐든 사줬습니다. 큰언니와 연락을 하면서 요새 입시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건지 물어보고 상담을 받기도 했었네요. 큰언니도 아들, 딸 차별에 한이 맺힌 사람이라서요. 제가 딸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아주 쌍수 들고 환영했던 인물입니다. 딸은 결과로 보답하는 자식이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더욱 성적을 냈고요. 목표로 잡은 대학교와 전공 이런 것도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당신 너무 딸한테만 지원해주고 아들은 나 몰라라는 거 아니야? 수험생인 딸을 중심으로 그때 집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남편이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식 교육은 물론이고 그냥 모든 집안 내의 이모저모에 일절 말도 안 하고 손가락도 깍딱 안 하는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 정도로 말을 했다면 대단히 참견을 한 셈이었죠. 잘할 만한 싹이어야 물을 주죠. 그리고 스스로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시켜봤자 무슨 소용이나 있겠어요? 시간 낭비, 돈 낭비일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대답하자 그 이후로 남편은 말을 얹지 않았었죠. 예전에 직장 문제로 이사를 했었던 것인데 그 이후로 남편의 일이 좀 잘 풀렸어요. 그래서 수입은 계속 안정적이었고요. 게다가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시댁의 재산 정리가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사람이 시댁에서 가지고 있던 자그마한 땅을 사겠다고 꼭 좀 팔아달라고 해서 그것도 정리를 했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서 이후에 천천히 재산을 3등분 했는데 남편이 사할 신우들이 각각 3할씩 비율을 가져갔죠. 아들이 무조건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는 게 시부모님의 뜻이었거든요. 사실은 남편이 3할이었고 신우들이 2.5할씩 가져갈 뻔했었는데 제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슬쩍 목소리를 내서 조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저에게 고마워하던 신우들의 눈빛이 인상 깊었더랬죠. 아무튼 그런 것까지 있었기에 수중의 재산은 꽤 넉넉했어요.
덕분에 딸의 교육비에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해줄 수 있어서 좋았고 대학 등록금도 턱턱 내주고 자취방도 구해줄 수 있어서 어찌나 뿌듯해했던지요. 딸은 소위 스카이로 꼽히는 명문대에 입학을 했고요. 대학을 다니면서도 혼자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외국으로 교환 학생도 다녀오고 얼마나 똑부러진 딸이었던지 모릅니다. 뭐든 알아서 잘했고 그런 딸을 지원해줄 수 있어서 좋았죠. 반면에 아들은 원래 공부에 흥미가 없었어요.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는 걸 못했고요. 그랬던 아들이니까 제가 일부러 그냥 뒀던 거예요. 억지로 시키면서 등을 떠밀어 봤자 스스로 의지가 없다면 대학을 나온다고 해도 저희 오빠들 같은 결과를 볼 것 같더라고요. 좋은 대학 나오고 안 나오고 여부와 상관없이 살 것 같다면 진작에 그냥 입시 스트레스 주지 않는 편이 낫다고 여겼었죠. 아들은 본인 수준에 맞춰서 전문대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친정아버지가 노안에 폐렴까지 겹쳐 돌아가셨을 때 저한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딸년만 그렇게 잘 키우면 안 된다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딸이 대기업에 들어가고 나서도 부지런히 모임 활동을 다녔는데 거기서 인연을 만나서 진지하게 교제를 하게 됐죠. 야망 넘치고 똑부러지는 제 딸이 처음부터 결혼 상대로 딱 점 찍고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에 들어갔던 건데요. 그럴 법했습니다. 사위가 검사였거든요. 집안 배경이 대단하지 못해서 사위 본인이 말하길 빼가 없어서 외로운 개천용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그 집안의 기준으로 그러했단 거죠. 객관적으로 집안은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결혼까지 가게 됐는데 서두른 이유가 있었어요. 제 남편이 그때 많이 아팠거든요.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포함해서 집안의 건강이 좀 안 좋은 내력이 있었는데 방심했던 거죠. 병원에 갔었는데 이미 너무 늦어서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아, 이제 어떡하나 싶은 생각만 들고 눈물만 흐르고 남편에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하늘이 야속하고 그때의 심경은 차마 고스란히 말로 옮길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건강 문제로 딸과 사인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었죠. 제가 아내로서 부족했기에 남편에게 이런 일이 닥친 것 같아서 죄책감이 심했는데 그런 저에게 남편이 남긴 유언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잘난 누나에게 밀려서 기도 못 펴고 살아온 아들을 챙겨달라고 하는 남편에게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었네요. 아들을 반드시 결혼 잘 시켜야겠다고도 했었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아들 녀석이 심적으로 방황을 하는 건가 싶어서 전 신경이 쓰였었죠. 전문대를 졸업하고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던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며 퇴사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싶어서 내버려 뒀고요. 그렇게 아들이 3년을 꼬박 백수로 지냈어요. 그동안 딸은 하나이의 엄마가 됐고요. 조카가 벌써 커가는 걸 보고 심란하긴 했는지 아들이 드디어 다시 일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중소기업의 계약직이었지만 그게 어딘가 싶어서 전 감격스러웠습니다. 뭐가 됐든 다시 일도 다니고 여자친구를 만들더니 금세 결혼하겠다는 말까지 해와서 제가 계속 놀라움의 연속이었네요. 며느리 또한 비슷한 수준의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단순 사무직으로 박봉이란 점에서 제가 그 옛날에 처음 사회생활을 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도 저처럼 위로 형제만 셋이고 막내였거든요. 집안 형편은 썩 좋지 못해서 그간 모은 돈이 많진 않다며 제 앞에서 민망해하는 며느리를 힐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될 생각은 옛날에 버렸었고요. 제 아들이 좋다고 하는데 무조건 축복해줬죠. 구조가 넓게 잘 빠진 아파트 매물이 나왔길래 그걸로 제가 집장만도 해줬고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세상에서 가장 결혼 운이 좋은 여자 같아요. 제가 앞으로 평생 어머님한테 충성하고 살 거예요. 행복해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참 밝아 보이고 좋더라고요. 제 아들이 솔직히 자신감이 넘치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조금 소심한 편에 가까웠죠. 만약에 불만을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걸 내뱉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꿍쳐두고서 내도록 꿍하게 굴면서 입만 삐죽거리던 어린 날의 아들 녀석이 눈에 선합니다. 야무지고 차분하고 머리 회전이 빠른 자기 누나와는 정반대였죠. 딸과 사위인 각자의 일도 척척 잘 해냈고 육아에 도움이 필요하면 딸이 자기 시댁의 힘을 빌렸어요. 사돈 내외가 적절히 학시기도 했고 워낙 손주 돌보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넘치도록 여유로웠습니다. 반면에 아들과 며느린 그러지 못했어요. 두 사람의 수입으론 그럭저럭 생활은 잘 할 수 있었어도 이살 낳아 키우고 재산을 불리는 것까진 힘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며느리가 다니던 회사가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고요. 그래서 며느리가 절 모시고 살겠다는 소리를 해왔을 때 당혹스러워하기보단 충분히 고려를 해보는 쪽으로 전 곧장 생각을 했었죠. 제 아들과 결혼하고 약 1년 동안 며느리가 저에게 얼마나 한결같이 잘했었던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 너무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도 아니었고요. 선을 잘 지키면서도 상냥하게 잘했어요. 그러니 저도 마음이 기울었죠. 엄마, 앞으로 저희가 평생 모시고 살 테니까 재산은 저희한테 미리 다 주시면 안 돼요? 솔직히 누난 돈 필요 없잖아요. 지금도 너무 잘 사는데 누나가 재산까지 따로 받으면 너무 불공평하죠. 며느리를 앞세운 아들이 저에게 그렇듯 졸라댔습니다. 본인은 벌써부터 절 모시고 살며 재산까지 다 받을 생각까진 못했었는데 며느리가 먼저 제안을 해서 솔깃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자꾸 혼자 있으면 허무하게 떠나보낸 남편 생각도 났고 가끔 외롭기도 해서 같이 살고 싶긴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유언을 떠올려 봤을 때 재산을 아들에게 주는 걸 이런 상황에선 원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고심 중일 때 며느리가 직접 만든 쑥 버무리를 싸워선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정말 잘 모실 테니까 재산 주시고 같이 살아달라고 재차 호소를 했습니다. 아유, 제가 또 원체 쑥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수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딸과 사위에겐 당연히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알렸죠. 두 사람 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걸 말리진 않겠지만 걱정은 된다고 했습니다. 재산 욕심이 난다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게 사람 마음이라는 딸의 말에 저도 동의했고요. 그래서 사위의 조언까지 받은 다음에 아들과 며느리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재산은 아들의 명의로 돌려줬고요. 처음 며칠은 얼마나 즐겁고 새로웠던지 몰라요. 하지만 그게 불과 한 달도 안 갔습니다. 아마 3주나 갔을까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아침잠이 별로 없어요. 아침은 꼭 먹었는데요. 처음엔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그때 며느리와 제가 둘이 아침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며느리가 아침밥을 안 차렸습니다. 아들은 아침에 밥을 따로 안 먹어서 두유 한 팩만 들고 출근을 하는데 저 때문에 밥을 차리는 게 귀찮다는 것이 며느리의 주장이었어요. 그럼 난 뭘 먹으란 말이니? 어머님이 알아서 차려 드세요. 전 원래 아침밥 잘 안 먹어요.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머님은 일어나자마자 무슨 입맛이 그렇게 도시나요? 며느리가 퉁명스럽게도 쏘아붙이더군요. 아니 이게 과연 제가 알던 며느리가 맞나 싶어서 너무 당황스러웠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전 애써 며느리가 이렇듯 퉁명스럽고 아주 솔직한 구석이 있었던 게 이제 드러났을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래, 사람이 어떻게 한결같이 상냥하겠나. 같이 살다 보면 저렇게 솔직한 모습도 보게 되는 거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같이 살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며느리가 아예 저에게 이런 선언을 했었거든요. 인터넷으로 라면 2박스 시켰으니까요. 어머님 이제 밥 차려 드시고 싶으시면 라면 끓여 드세요. 너 미쳤니? 나더러 삼시세끼 라면 끓여 먹기라도 하란 거야? 그러시든가요. 전 이제 어머님 밥 차려 드리는 거 아예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아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너무 화딱지가 나서 퇴근한 아들을 붙잡고 따졌었죠. 이따위 대접 받으려고 재산 다 준 거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둘이 알아서 해결 보세요. 저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지 집에서 밥 차리는 사람 아니거든요. 네 처를 네가 단속해야지. 제가 왜요? 여자들끼리서 알아서 하는 게 맞죠. 아들이 코웃음을 치면서 휙 자리를 뜨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멀찍이 며느리가 보면서 피식 웃고 있었고요. 마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표정 같았죠. 그때 알았어요. 며느리에게 제가 제대로 농락당했고 아들은 미둘놈이 못 된다는 것을요. 이렇게 되지 않길 바랐건만 결국 이렇게 됐다는 것에 씁쓸해하며 전 사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정서방, 나 어쩜 좋나? 결국은 우려했던 상황이 와버렸네. 자네가 나 좀 살려줘. 당연하죠, 장모님. 아무 걱정 마시고요. 제가 금방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들 며느리 집으로 들어가기 전 딸과 사위는 이런 상황을 우려했었어요. 사위에게 전 조언도 받았기에 나름 안심하고 아들에게 재산도 줘버렸던 것인데요. 사위는 단박에 전화 한 통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건 바로 딸 역시 아들과 같은 자식이라는 것이었어요. 둘 다 똑같이 제 자식이고 똑같이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딸이 아들에게 소송을 걸어서 자기 몫을 요구하겠다는 얘기였어요. 게다가 전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절 앞으로 잘 모시겠다는 각서도 받아 놨었습니다. 사위의 조언대로 말이죠. 두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제가 재산을 주겠다니까 그저 좋아서 사인하고 도장까지 찍었는데 이제 그것에 발목을 잡힐 차례였어요. 각서까지 써놓고서 제대로 부양을 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나가겠다고 사위가 엄벌로 왔거든요. 어떻게? 매형이 검사인데 법대로 나간다고 하면 우린 이대로 끝난 거잖아. 이제 어쩔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당신한테 안 물으면 누구한테 물어? 당신이 애초에 일을 벌인 거잖아. 당신이 그 집안 자식이지 내가 자식이야? 내가 일 벌였어도 책임은 당신이 져야지. 겁에 질린 아들과 며느린 서로에게 화살을 돌리며 나를 세우고 싸웠습니다. 그 모습이 한심스러워서 전 눈물이 찔끔 났네요. 두 사람 다 어쩜 그렇게 저한테 사과는 안 하고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만 따지고 있었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 모두에게 전 실망했고 질려버렸어요. 딸과 사위가 합작하면 상대도 안 된다는 걸 안 아들과 며느린 결국 겁에 질려서 저에게 받은 재산을 토해내야 했죠. 그 몇 달 안 되는 기간에도 두 사람은 재산에 손을 댔었더라고요. 지출을 좀 했었더라고요. 한숨만 나왔습니다. 전 남은 재산이라도 다 되찾고서 그냥 혼자 지냈죠. 대신 딸과 사위의 집과 가까운 곳에 있고요. 사돈 내외와 함께 손주 돌봐가면서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답니다. 그래도 제 자식이라고 아들에게 마음이 쓰였는데 자기 동생이 신경 쓰이는 건 딸도 마찬가지였죠. 그래도 아들 녀석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사과를 그 후로 몇 번 해와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결국 며느리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했고요. 아들은 스스로의 인생에 집중을 하면서 그 이전보다 차분하고 진중한 인물이 됐답니다. 전 며느리의 근황이 솔직히 궁금하긴 한데 알아볼 것까진 없으니 그냥 추측만 하면서 지내야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중매로 남편과 만나 결혼을 한 경우였어요. 나이가 드니까 저절로 뻔뻔해졌는데 처녀 시절엔 제가 숙기도 없고 유난히 어딜 가도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여자였거든요. 속으론 사내가 좋아도 겉으론 결코 그런 티를 못 냈습니다. 그런 절 오해하신 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제가 연애도 결혼도 생각이 없고 남자한테도 관심이 없던 줄로만 아셨어요. 가만 보니까 저 집에 아주 큰일 날 지집애네. 그대로 뒀다가 쓸모짝에 하나 없는 나이만 들고 시집 못 간 채로 죽게 생겼어. 어머니가 사방팔방으로 절 시집 보내고 싶다는 뜻을 퍼뜨리셨어요. 저한텐 한마디 상의도 안 하셨습니다. 언질이라도 한번 주셨으면 제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전 귀뜸조차 받지 못한 채로 어느 날 제 남편이 될 남자를 만났던 거예요. 그게 전부였죠. 추가적으로 그 어떤 특별한 전말도 없었고요. 그게 저희 부부가 결혼한 내막의 전부가 맞았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 많은 남자였죠. 참고로 남편이 늦게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일찍 결혼을 한 편이라 보면 맞는 것이었어요. 다른 집 딸년들은 걸핏하면 사내들한테 푹 빠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 단 한 번도 지나가는 말로나마 사내한테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안 했으니 저에게 필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셨던 그런 부모님의 오해 때문에 전 후다닥 결혼을 한 게 된 것이었고 그런 전말을 남편은 아주 웃기고 황당한 얘기라고 봤어요. 바보 천치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엉겁결에 등 떠밀려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나? 이 사람 아주 예로부터 아둔했구만. 두고두고 남편이 절 놀렸죠. 결혼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까진 제가 남편한테 군말도 못했어요. 아니 자존심 내려놓고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남편에게 찍소리도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전 머리도 안 좋았고 얼굴이 빼어난 것도 아니었고 뭐 하나 그럴싸한 구석도 없는 데다가 성격마저 어딘가 소심하고 조용히 있기에 남편 앞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자신감이 부족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나이도 꽤 많고 결혼할 당시에도 멀쩡한 직업이 있었고 한마디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주눅이 들었습니다. 틀린 것 같아도 무조건 남편의 말은 맞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부부로 산 지가 10년 세월이 좀 넘어갈 무렵부턴 특별한 계기도 없었건만 어느 순간에 제 머릿속으로 이런 말이 흘러들어왔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한번 먹고 나니까 더 이상 남편 앞에서 저의 주장을 크게 펼치는 게 어렵지 않아졌죠. 남편을 저를 향해 항상 더 겁대가리를 상실하는 것 같다고 말을 했었지만 제 생각엔 유부녀가 되고 엄마가 되고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연스레 능청스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변화를 겪고 나선 결혼하게 됐던 전말을 두고 남편이 저더러 답답이에 멍청이라고 놀리면 저도 제법 받아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는 당신은 왜 나하고 결혼했을까? 나나 당신이나 그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 똑같이 등 떠밀린 바보 아닌가? 어허, 이 사람이 당신이랑 나랑 어떻게 같아? 당신도 옛날에 아무 소리 않고 나랑 결혼하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피차 일반이지. 난 속았던 것뿐이야. 결혼하게 될 거라는 것조차 모르고서 자리에 나왔던 아둔한 당신하고 사정이 달라. 속았다니? 원래? 그건 또 무슨 얘기일까? 난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 절세미인이라고, 응? 뿐만 아니라 참하고 고운 분위기를 은은하게 풍기는 것이 아주 일품인 여자라고. 절세미인에다가 그런 분위기까지? 아이고, 그렇게 대단한 여자가 어디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속았다고. 뭐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절세미인의 분위기까지 갖춘 여자인 줄로 알고서 나랑 결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엄마야, 난 그런 사실 지금 처음 알았네? 그뿐이야. 나보다 나이도 7이나 덜 먹었다고 하니까 내 가슴이 얼마나 설렜겠어. 이건 볼 것도 없이 하늘이 내게 준 감동의 선물이라 여기고 당장 결혼하겠다고 외쳤던 거지. 그런데 막상 실제로 보니까 당신이었던 거야. 어이씨구, 그 슬픈 표정 뭐래요? 그때 나 보고서 대단히 실망했다는 뜻이죠? 아니 그러면 날 거절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바보같이 결혼해놓고서 나한테만 아둔하다고 맨날 놀려대면 쓰나?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한테 이미 약속을 다 해둔 상태였어. 이번에 당장 결혼하겠다고. 당신도 알겠지만 그때 우리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기 시작할 때였잖아. 그러니 당신을 보고 내가 까무러치게 실망을 했다고 한들 결혼 없던 일로 물을 수는 없었지.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결혼한 건 돌아가신 아버님 공이 컸네요.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당신 나하고 그때 결혼 안 할 수도 있었겠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 그렇구나. 그렇게 된 거였구나. 내년부터 아버님 재산 더욱 정성을 들여야겠네요. 고마우신 분이니까. 그래야지. 당신 생각 잘했어. 저녁은 찬밥에 있는 반찬이나 꺼내서 먹죠? 뭐라고? 오늘 저녁에 고기에다가 양념 바른 거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 번거로워서 안 돼요. 아이고, 팔 아파. 요즘 왜 이렇게 팔이 쑤시는지. 몸이 이런데 뭔 고기고 양념이에요. 시간 부족해서 안 되니까 있는 반찬들이나 먹자고요. 당신 지금 일부러 이러지? 나한테 삐쳐서 이러는 거지? 이 나이 먹고 삐치기는 내가 뭘 삐쳐요? 예로부터 내가 하도 아둔한 사람이라 짧은 시간 내에 양념 고기를 못 만들 뿐이죠. 에이, 삐쳤네, 삐졌어. 당신 옛날 그때 일 가지고 나한테 삐치지 마. 그럼 내가 억울해? 당신이 절세 미인이라는 거짓말을 펴뜨렸던 게 누구겠어? 장모님밖에 더 있어? 난 장모님한테 속은 사람이지만 그거 가지고 한 번도 억울하네 어쩌네 말을 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도 삐치면 안 돼. 보자 하니까 이 양반이 정말. 그놈의 절세미인 얘기 좀 그만해요. 듣는 절세 추녀의 기분만 점점 나빠지니까. 아니, 난 당신 기분 나쁘게 만들려던 건 절대 아니고. 이 사람아 왜 화를 내고 그러나.
전엔 안 그러더니 정말 나이 먹을수록 왜 이렇게 사람이 화만 많아져? 대체 어찌하면 화를 풀 건데, 어? 내가 어떻게 해야 저녁 밥상에 고기가 올라오는 거냐고. 제가 단단히 삐치고 화났다는 듯 양팔을 교차해서 팔짱을 강하게 끼고 고개를 3개 휙 돌리면서 흥 하고 나면은 남편은 보이지 않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면 전 속으로 어느새 화 같은 건 사르르 다 녹아내려서 남편과 웃음이나 짓고 있었죠. 나이를 먹어가는 것과 능청스러워지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아주 긍정적인 변화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울음인지 한숨인지 분간하기도 힘든 것들을 조용히 토해낼 때가 많았거든요. 갑갑했어요. 남편하고 연애 결혼을 한 경우가 아니었고 결혼을 목적으로 서로를 만나기 전까진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으니까요. 상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습니다. 게다가 전 제가 결혼하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남편을 처음 만났다가 바로 결혼 얘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이 다 벌어진다는 게 당혹스럽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저 같은 성격이 그 시절에 못 살겠다 하면서 결혼 생활을 박차고 떠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울상이 돼서 주눅이 들어있던 전 시어머니께 자주 혼이 났어요. 생긴 게 굼뜨게 생겨 먹었으면 움직이는 거라도 빠릿빠릿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이고, 저 화상 볼 때마다 그냥 내 속이 답답해 죽겠다.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제가 어떻게 집안일을 잘하고 시댁의 비위를 잘 맞출 수 있었겠나요? 뭐든지 어설펐죠. 그럴 때마다 엄청난 불호령이 떨어졌고 전 혼나는 게 습관이 돼서 항상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니까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전 점점 더 답답하게만 구는 구제불능의 맹추로 보였던 거예요. 결국은 수저로 머리를 얻어맞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이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그러면서도 전 속으로 내가 못나서 이렇구나 이런 생각만 했어요. 사람이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 건데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고 인간관계에도 어설프기만 했던 전 그때 당시에 생각하는 수준이 아주 좁아서 내도록 시어머니께 일방적으로 당하고 살았습니다. 저만 보면 답답해 죽겠다고 눈을 부라리셨고 남편을 향해선 측은지심과 따뜻한 애정이 뒤섞인 눈빛을 보내셨어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 아들이라는 소리가 전 부럽게만 들렸던 것 같아요. 전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그렇게 애정이 넘치는 목소리로 저희 부모님이 절 향해서 우리 딸이라고 하시는 걸 들어본 역사가 없었으니까요. 막무가내로 절 홧김에 시집 보내놓으셨으면 궁금해하면서 걱정이나 좀 해주실 것이지 부모님은 제가 알아서 잘 살 거라고 여기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시댁 사람들 다 무서워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힘들다는 고백이 친정 부모님을 향해서 튀어나갔을 때였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시댁은 원래 그렇다. 안 그러면 그건 시댁이 아니지. 제 두 귀를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망설이다가 사실 엊그제 시어머니께 엉덩이를 걷어차였다고 조심스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자 이번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혼하고 딱 3개월 만에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사람도 내 최근에 봤어. 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디서 보셨는데요? 누가 그렇게 됐는데? 너 연숙이 알지? 당연히 알죠. 커선 대면대면 해줬지만 제가 어렸을 적엔 연숙 언니를 졸졸 따라다녔는걸요? 제 친언니처럼 여겼잖아요. 그런데 연숙이 언니가 왜요? 걔가 올해 시집 갔잖아. 1년인가 만나던 남자하고 결혼을 하더니 3개월 만에 그냥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더라. 살려달라고 자기 친정집으로 거지꼴이 다 돼서는 왔다지 뭐냐? 그래서 최근에 여기 동네가 시끄러웠어. 그럴 수가. 연숙 언니가 그렇게 됐다니. 그럼 연숙 언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온 김에 오랜만에 연숙이 언니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갈까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연히 자기 남편 있는 집으로 돌아갔지. 거기가 있어야 할 곳인데 여잔 원래 출가 외인이야. 너무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연숙이 언니인 제가 아는 한 성격이 무척 왈가당인데
어찌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네. 어찌 노력하다 보면 젖지 사라지는 게 인생 아니겠니? 그러니까 넌 연수기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야 돼. 네? 엄마, 제가 뭘 배워야 될까요? 눈탱이가 밤탱이 되면 친정으로 달려가는 거요? 연수가 언니보다 더 빠르게 달려가면 되죠? 네가 미쳤구나. 넌 간혹 이렇게 아주 그냥 맹하게 굴 때가 있는데 그냥 맹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이상하게 맹하더라. 연숙이는 시집 잘못 갔잖아. 연애 노름을 하더니 결혼까지 갔건만. 그래봤자 그 모양 그 꼴로 살지. 그런데 너 한번 봐라. 네가 얼마나 편하고 행복하게 사냐? 시댁에 쌀이 없어. 뭐가 없어? 그 정도 집안이면 아주 든든하게 잘해놓고 사는 데다가 네 남편도 따박따박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건실한 남자잖냐? 잘 모르는 사이라서 낯설고 어렵고 힘들면 뭐 어때? 시댁이 무서우면 뭐 어떠냐고. 그게 바로 사실은 행복일 수 있는 거야. 힘들고 무서울 땐 잘난 연애 노름하다가 결혼해서 3개월 만에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연숙이를 떠올리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응? 스스로에게 그 체면을 걸어보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저에게 제발 쓸데없는 일로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잔 출가 외인이니까요. 함부로 이렇게 친정에 불쑥 발걸음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죠. 어머니의 주장에 아버지는 적극 동의를 하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친정을 나서야만 했습니다. 애초에 왜 결혼 같은 걸 했을까 싶었네요. 집에 다 도착해서 너무 들어가기 싫어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는데 머릿속으로 연숙이 언니를 떠올리면서 억지로 전 행복한 거라고 중얼거리면서 안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도 시어머니께 죽도록 잔소리를 들었죠. 하지만 친정에 가서 신랄한 지적을 받고 났던 그날 이후로 전 어딘가 마음가짐을 달리하게 됐어요. 눈탱이만 밤탱이가 안 되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약간의 여유 비슷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 이전엔 항상 조바심이 났고 조급했고 또 혼이 날까봐 조마조마한 마음만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이젠 심하게 얻어터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겁을 먹을 이유가 있을까 싶어졌던 거예요. 마음가짐을 달리했더니 실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적어도 이제 어이없는 자잘한 실수들은 하지 않게 됐어요. 남편한테도 맨날 어색하고 어려워서 거리를 두고 머쓱하게 행동을 했었는데 이젠 꽤 자연스러운 언행을 구사하게 됐죠. 드디어 꽤나 진짜 부부 같은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슬그머니 마음을 열고 머쓱했던 태도를 정리하자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제가 호되게 혼나는 광경을 우연히 보더라도 남편은 남자인 자기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멀찍이 고개를 돌려버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머쓱하게 구는 아내보단 당연히 모친의 편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남편이 아주 느린 속도로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 맹추 같은 거사. 내가 물부터 들여놓아야 한다고 너한테 몇 번을 말했냐. 그놈의 답답한 대가리를 그냥 확 쳐버릴까 보다 그냥. 어느 날 저는 또 시어머니께 혼나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오들오들 떨면서 황급히 물을 들여놓으려고 움직였다가 엉덩이를 걷어차이고 나자빠졌겠죠. 하지만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 게 아닌 이상 별로 무서워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변한 전 태연자작한 얼굴로 옅은 미소를 입가에 걸 뿐이었어요. 뭐야? 웃지나 말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답답해 죽겠으니까. 네, 어머님. 물을 들여놓으라니까. 그것부터 얼른. 네, 어머님. 아이고, 답답해. 대가리가 문제인지 아니면 굼뜬 저 다리짝이 문제인지 헷갈린다니까. 제가 습관적으로 움츠러들었던 만큼 시어머니께서도 사실 습관적으로 절 답답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답답할 정도도 아니건만 절 답답해 하시며 혼내시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시어머니의 입가에서도 어느새 그게 관성으로 굳어졌던 겁니다. 제 다리를 걷어차고 싶으신 듯 눈길을 내리시길래 제가 흠칫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날아들었어요.
물 들여놓을 자리에 방금 전까지 다른 게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당연히 그걸 보면서 물을 바로 들여놓을 생각을 못했겠죠. 자리가 없으니까요. 남편의 또렷한 목소리에 제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제 편을 들어준 것도 그렇고 콕 집어서 지적한 내용도 너무 똑부러졌으니까요. 가방끈이 남편에 비해서 짧은 사람이었던 전 그때 남편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절에서 사람은 많이 배워야 하는구나. 그리고 시어머니께선 입가를 파르르 떨고 계셨어요. 우리 아들 언제 왔니? 아유, 거기 있는 줄도 몰랐네. 왜요?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어? 아니야, 그냥 해본 소리지. 그런데 어머니는 거기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길을 막고 계시니까 저 사람이 빠릿빠릿하게 물을 들여놓으려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아유, 이제 보니까, 이거, 그렇구나. 시어머니께서 제 앞을 가로막고 계셨기 때문에 전 밀치고 지나가지 않는 이상 물을 들여놓으러 이동할 수가 없었죠. 사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문제였는데 이걸 지적할 생각조차 못했던 제가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왠지 민망한 기색으로 당황해하시며 비켜주셨고요. 제 앞에서 시어머니께서 꼬리를 마시는 모습을 그때 처음 본 것이었어요. 무척 낯선 광경이었고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싫진 않더라고요. 물을 들여놓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까지도 절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그제서야 조금 웃는 표정을 지은 뒤에 걸음을 옮기더라고요. 그 웃는 얼굴이 마치 이제 안심이 된다는 기색이 읽혀서 저도 그날은 내내 웃음이 실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작은 물꼬가 트이고 나자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남편은 더 이상 멀찍이 관망이나 하며 뒷짐만 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저도 더 이상 굼뜨고 답답하고 유약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들 며느리의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마냥 반기실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쪽 같은 아들이 어쨌든 당신 아닌 저의 편을 들기 시작한 모양새가 되고 말았으니까요. 잘 생각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선 그리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말이죠. 바로 그 시기에 제가 처신을 잘했어요. 저한테 어떤 치밀한 계산이 있어서 전략적으로 행동을 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충동적으로 그리 굴었을 뿐입니다. 전 어머님이 좋아요. 갑자기 무슨 왈왈 개소리야? 네? 하지만 어머님이 좋은 건 사실인데요. 전 어머님도 좋고요.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좋아요. 얘 좀 봐라. 나 너 별로다. 너 안 좋아. 시어머니께선 짜증을 내셨지만 정말로 제가 싫어서 짜증을 내신 건 아니었습니다. 당혹스러움이 강하게 밀려들어서 반사적으로 그리 반응하셨을 뿐이죠.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변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왠지 모를 위기감을 느끼고 계셨던 시기에 제가 선보였던 처신은 가히 최고였다고 볼 수 있었어요. 남편을 구워 삶아서 시어머니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께 잘 보여서 결과적으로 일거양득을 노리는 최고의 전략이었죠. 하지만 앞서 밝혔듯 저에게 그런 계산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당시에 저에겐 그럴 만한 머리가 없었거든요. 연숙이 언니가 자기 남편이 술주정 부리면서 그날따라 심하게 막말을 일삼더니 결국에 팔을 높이 쳐드는 걸 보고 부엌으로 달려가서 홍두깨를 집어들었고 그걸로 자기 남편의 얼굴을 때렸다는 얘기를 들은 이후였거든요. 정확히는 주둥이를 조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입술 안쪽이 다 찢어졌다고 했어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었던 결혼 직후의 일화에 이어서 이젠 홍두깨 반격 사건이라니. 연숙이 언니의 결혼 생활이 어떤지 듣고 나자 갑자기 제 시어머니가 신사임당으로 보였어요. 제 남편이 율곡이로 보였습니다. 암만 해도 결국 제 친정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맞는 듯 했어요. 불행도 행복도 사실은 상대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가슴속에서 우러나왔던 진심을 꺼내 보였을 뿐입니다. 그런 저의 속내를 아실 길 없던 시어머니께선 절 달리 평가하기 시작하고 계셨어요.
알고 보니까 네가 아주 진국이었네.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셔야 결국은 진정한 평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걸 네가 참으로 잘 알고 있구나. 왠지 어딘가 사소한 오해를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오긴 했는데 저로선 맨날 경멸의 시선이나 답답하다는 눈초리만 받다가 처음으로 긍정적인 눈빛을 받게 된 마당에 굳이 그 오해를 풀어드릴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는 채로 시댁에 투철한 충성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며느리가 저인 것처럼 그렇게 장단을 맞추며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제가 자식이 둘인데요. 첫째를 아들로 낳은 것도 좋은 점수를 따는 것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보니까 네가 사소한 일에 덤벙대면서 실수가 잦은 것뿐이지 큼지막하고 중요한 일은 그냥 대범하게 잘 해내네. 어쩜 이렇게 한 번에 아들까지 낳았을까? 네가 보면 볼수록 대단한 인물이었구나. 너를 허술하기 짝이 없는 맹추로만 내가 여겼다는 게 이젠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야. 이럴 수가. 시어머니로부터 이런 극찬을 받게 되다니 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 수저로 얻어맞은 것이나 엉덩이를 걷어차였던 서름은 그날로부터 다 잊자고 다짐을 했어요. 이제 남편과 부부로 사는 게 많이 힘들지도 않고 시댁이 더 이상 무섭지만은 않다고 친정 부모님께도 저의 변화를 기쁘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흐뭇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게 다 네가 아들 낳아서 그런 거야. 그런가요? 하긴 아들이란 소식 다들 유난히 기뻐하시는 것처럼 보이긴 했어요. 그러니 내가 딸이 널 낳았을 때 얼마나 난처하고 힘들었겠냐? 네가 드디어 자식을 낳고 엄마가 됐으니까 이제 내 심정 철저하게 느끼고 알아줄 때가 됐지. 어머니가 힘을 주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전 아기가 칭얼거리는 소리 때문에 그 내용을 못 들은 척 했죠. 하지만 똑똑하게 다 들은 이유였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서 저보다 더 옛날에 결혼하고 애를 낳으신 분들은 말도 못하게 더욱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나이가 들수록 능청스러워진 성격이다 보니까 어릴 때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맹한 성격이었는데 어렸을 때 그런 성격이라서 잘 못 느꼈던 것뿐이지 사실 딸이라서 받은 차별도 많았어요. 아들은 집안의 대를 이을 대들보, 딸은 시집이나 가버리면 끝인 출가 외인. 그러나 혼자 허드렛 일은 딸의 몫이었고 같은 실수를 해도 아들은 사내 녀석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것으로 끝났지만 딸은 기집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는 비난이 길게 쏟아졌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고 나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정신없이 엉겁결에 결혼해서 살아왔다 보니 차분한 시선으로 시댁을 그 이전까진 둘러보지 못했다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제 남편이 집안에서 아들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고 특혜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낳은 저희 부부의 아들의 이름은 시아버지께서 지어주셨어요. 많이 편찮으셨는데 손자의 탄생에 한박 웃음을 만면에 띄우고 계셨습니다. 손자 녀석이 태어나서 너무 기쁘고 하늘을 날아갈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던 시아버지를 보면서 시어머니께선 소매로 눈깔 분주히 찍어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첫째를 아들로 낳은 게 좋은 점수를 받는 것에 아주 유효했다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요. 아들이 아닌 딸이기도 했지만 이땐 시아버지께서 상태가 너무 나빠지신 터라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선 갓 태어난 당신의 손녀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정신이 맑고 멀쩡하실 때에 손자의 탄생이라는 커다란 기쁨을 안겨준 것이 저의 엄청난 업적이자 효도였다고 시어머니께선 그렇게 보셨어요. 특히나 손자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다는 것에서 시아버지께선 말도 못하게 뿌듯해하셨거든요. 제가 둘째를 낳고 나서 몸조리를 하고 있던 그 시기에 시어머니께선 나날이 병세가 짙어가고 있었던 시아버지를 설득하셨어요. 황천길 건너기 전에 재산 정리하고 가야지요. 이 여편 내야 정리하긴 뭘 하라는 거야. 나 죽으면 알아서 할 것이지. 아직 몸 가눌 수 있고 손가락에 힘들어갈 때 얼른 정리해요. 우리 경식이한테 땅을 주라고요. 경식이? 그 녀석은 내가 이미 장가들 적에 돈을 줬었잖아.
바로 장가 가면 돈 준다고 약속했던 거, 그건 그거고. 재산은 재산이죠. 다른 재산은 나눠 가진다고 쳐도 땅은 우리 경식이한테 따로 줘요. 그 땅 그거 몇 평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경식이 몫으로 주라고요. 난 우리 경식이가 따로 챙기는 걸 보고 싶으니까. 그걸 몰래 주라고? 그건 상관없다만 당신이 쥐고 있어도 되는데 왜? 아이고 맨날 총명하니 총기가 넘치니 어쩌니 자기 자랑 그렇게 해대던 양반이 죽을 때 되니까 그놈의 총기가 다 빠져서 머리도 안 돌아가나 보네. 모르겠어요? 며느리 때문에 이러잖아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내가 안 이러죠. 며느리가 인물이 괜찮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시아버지가 세상 떠났는데 그러면서 재산 슬쩍 미리 남겨주고 갔다고 해야 며느리가 놀라서 우리 집안을 더 떠받들죠. 걔는 앞으로 우리 집안에 더더욱 충성할 그릇입니다. 그때 괜히 눈이 잘못 삐어서 저딴 기집애 며느리로 앉혔다고 그런 소리 하면서 불만을 가질 때는 언제고. 이 옆에 내 사람 참 많이 변했네. 아이고 알았어. 내가 알았다고. 그렇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저도 몰랐고 심지어 남편도 몰랐던 숨겨진 시댁의 재산으론 작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 남편에게 주셨어요. 가방끈이 짧아서인가 아니면 둘째를 낳고 나서 눈이 침침해졌던 탓인가 전 서류에 적힌 내용들이 당초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이해가 되질 않아서 어리둥절해야 하고만 있었죠. 반면에 제 옆에서 서류를 차분히 다 살펴본 남편은 시어머니를 향해서 침착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죠? 물론 질문은 간단했죠. 그런 질문 정도는 저도 날릴 수 있었는데 똑똑한 척을 할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아쉽게 입맛을 다시면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이어진 시어머니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이 서류가 뭔지 깨달았던 겁니다. 보면 몰라. 너한테 땅 주려는 거지, 재산. 깜짝 놀란 남편의 입이 처음 보는 각도로 크게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께선 반드시 이걸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반드시 남편이 이걸 받아야 하는 이유를 열심히 말씀하고 계셨어요. 제가 눈치로 보건대 남편은 의외의 재산을 받게 돼서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제치고 혼자서 이걸 받을 수 없다는 기색이었고요. 사실 그 당시에 그 땅은 값어치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크게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었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괜히 캥기고 불편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뭐라고 입을 열기 전에 선수를 치면서 시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저희가 어머님께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면 되는 거죠? 효도? 너희가 나한테? 제가 밝은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건만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이게 또 무슨 왈왈 개소리냐는 표정으로 반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 제 인생 처음으로 계산을 통해서 나온 행동을 했습니다. 남편 몰래 시어머니를 향해 윙크를 한 거예요. 한쪽 눈을 찡긋하자 시어머니께서는 징그러워 하셨다가 이내 의미를 알아차리시곤 손으로 당신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그렇지, 맞다, 맞아. 그건 내가 너희한테 효도 받으려고 주는 거란다. 왜 그게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 같아서 꼴랑 그거 받고서 나한테 잘하기가 싫으냐? 시어머니께서 큰 목소리로 그렇게 외치시자 그제야 남편이 뭔가 납득이 된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전 일부러 오만 호들갑을 다 떨면서 바람잡이 역할을 해냈죠. 어머님 꼴랑 얼마 안 되는 재산이면 어떤가요? 마음이 중요하죠. 땡전 한 푼 안 주셔도 저희 알아서 어머님께 잘 해드렸을 텐데 이런 것까지 저희 생각해서 주셨으니까 더욱 깊은 효심을 가지고 어머님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그쵸 여보? 내 말이 맞죠? 그러니까 그게... 나만 어머님께 효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보, 우리 앞으로 몸살이지 말고 나서서 어머님 좀 챙겨드리고 그럽시다. 네? 당연히 그래야지.
남편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수긍을 하는 걸 보니까 시어머니께선 자칫 잘못했다간 남편이 자기 형제들에게 주둥이를 놀림으로써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부모 자식 간의 모든 의마저 상할 뻔했단 사실을 깨달으셨죠. 그리고 절 향해서 전에 없이 신뢰 가득한 눈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한테 몰래 이렇게 속삭여 주시더군요. 네가 이제 아예 맹취의 기운을 벗어 던졌구나. 애벌레가 나비가 됐어. 널 내가 옳게 봤다는 확신이 들어서 마음이 놓인다. 네 시애비 내가 설득한 보람이 있어. 저도 제가 이전과 확실히 변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여전히 어딘가 답답한 구석이 있을 때도 존재했지만 당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됐다는 큰 변화가 절 움직이게 만들기도 했고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능청스러워진 제 성격 덕분인지 남편하고는 이제 농담 따먹길 자연스레 하면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선 돌아가시던 그날까지 손자바라기를 하시다가 눈을 감으셨죠. 제 추측이지만 시아버지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유독 기뻐하셨고 예뻐하셨던 존재가 바로 제 아들이었기에 시어머니께서도 마음을 그렇게 써주셨던 것 같아요. 친정 식구들 중에서 제가 결혼을 제일 잘했고 제일 무난하게 잘 살았어요. 이런 저를 두고서 친정에선 결혼은 정말 알 수 없는 거다라는 소리를 종종 했었죠. 제가 어리둥절하게 눈만 크게 뜨고서 어디 팔려가듯 결혼을 해버렸을 땐 제가 이렇게 잘 살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친정 아버지인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향해서 제가 이런 인물일 줄 알았다면 어렸을 적에 귀여워해 줄 걸. 그러지 못했던 게 후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대체 아버지의 그 말씀을 좋아해야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저로선 묘한 웃음만 흘러나오는 난감함이 있었네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게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겪어야만 하는 슬픔에 비하면 기쁘게 누렸던 것이 퇴색되는 느낌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이별을 자꾸만 경험하게 되니까요. 다른 사람과의 이별은 어찌어찌 견뎠습니다만 남편과의 이별의 순간이 왔을 땐 가슴이 무너져 내려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남편이 처음 몹쓸병에 걸렸을 때 눈앞이 노래졌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에 그것만 붙잡으면서 견뎠어요. 하지만 몇 번 안 좋은 치료 과정을 지나면서 남편은 많이 약해졌어요. 시간이 더 지나자 이젠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더군요. 무너진 가슴으로도 이별을 맞이할 수가 있다니 인간이 이토록 나약하면서도 강인한 존재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너무나도 슬픈 깨달음이었어요. 나 죽으면 새로 딴 놈 만나서 그렇게 살아도 돼. 나 원망 안 할 거야. 정말 죽을 때 다 됐구만.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봐. 자기 마누라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 이 나이 먹고서 새로운 놈 무슨 저승에서 내가 갈 때까지 딱 기다리고나 있어요. 아니야 정말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돼. 다만 날 잊지만 말아줘. 걱정 마요. 치매가 와도 내가 당신은 안 잊을 테니까. 내가 인생에서 다른 건 몰라도 결혼 하나는 기똥차게 잘한 놈이었네 그려. 그걸 이제 아셨수? 아니 진작에 알았지. 당신하고 살면서 즐거운 일이 참 많았어.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나이 먹고서도 둘 다 시집장가 안 갔으니 이거 하나 내가 안타까움으로 남기고 떠나네. 내가 당신을 그렇게 만나서 결혼했듯이 모양새가 번듯하지 못할지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인연인 경우가 있는 법이야.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도 꼭 그렇게 자기가 잘 맞는 짝 만나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둘 다 결혼 잘 시킬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요. 내가 약속해요. 그래, 고마워. 그럼 내가 당신만 믿고 안타까움 한 줌 없이 후련하게 떠나오.
전 남편의 유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굳게 맹세를 했었죠.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법. 이렇게 돌고 도는 인생 속에서 이제 저라는 사람의 남은 사명이 있다면 떠난 남편을 위해서라도 제 자식들을 결혼 잘 시키는 것이었어요. 잘 시킨다는 게 잘나고 대단한 짝과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런 건 저나 남편이라 생각하지도 않은 부분이었고요. 제 자식들이 진정으로 마음에 들어하고 서로가 천생연분인 그런 결혼을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아주 비협조적으로 나왔어요. 자기 엄만 가방끈이 그렇게나 짧건만 대체 딸은 학구열이 왜 그렇게까지 높은지 모를 일이었죠. 공부를 끼고 살았어요. 대학원까지 간다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진 좋았건만 아니 글쎄 이번엔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겠다지 뭔가요. 뭔 놈의 공부를 바다 건너서 나가서 하나요? 하지만 딸의 고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대쪽 같고 자기 주장 강하고 매사에 무덤덤한 것이 저희 딸이 꼭 자기 외할머니를 닮았더군요. 제가 막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결국은 해외로 나가는 딸을 허탈하게 지켜봤어요. 외국 놈이라도 좋으니까 남자친구나 제발 만들라는 바람을 전하면서 말입니다. 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있던 건 원래 결혼을 염두에 두고 사귀고 있던 어떤 아가씨한테 크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참하고 단아하게 생겼던 그 아가씨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아들에게 심어줬죠. 저희 아들과 사귀는 동안에 다른 놈을 셋이나 동시에 만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부지런하게 모uten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아들은 쉽사리 누군가를 깊이 사귀지 못했고 그 심정을 모르겠는 바가 아니라 전 한숨이나 몰래 쉬면서 제발 아들과 결혼할 짝이 나타나길 빌고 빌었어요. 그러다 드디어 며느리가 등장을 했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들과 동갑 또래이겠거니 했는데 2살이 더 많더라고요. 여자 쪽이 연상이어도 좋죠. 괜찮았어요. 친정 집안은 콩가루가 따로 없어서 양친이 이혼한 뒤 각기 재혼까지 하신 상태였습니다. 형제가 셋인데 서로 안 보고 살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집안에 돈이 좀 없었어요. 빚만 없어도 부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 제가 꿀릴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집안 배경이 구린 것 뿐이지 제 자신이 구린 건 아니니까요. 여자가 제 나이에 이런 직장에 멋지게 다니고 있는 경우가 흔한 게 아니에요. 저 커리어 우먼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죠. 말을 하는 게 거침없고 되게 당당하더라고요. 아들의 뒤통수를 때렸던 예전의 그 아가씨하고는 인상부터 딴판이었습니다. 얼굴도 빼어난 미인은 아니지만 도도하고 당찬 기운이 묻어났어요. 이래서 아들이 확 끌려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그랬구나 싶더라고요. 아들이 좋다고 하는데 반대할 생각 같은 건 없었습니다. 간섭할 마음도 없으니 둘이서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해줬고요. 시집살이 같은 거 전 절대로 당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어머님이 저한테 고압적으로 구셔도 잘 받아칠 대비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럴 필요가 없었네요. 어머님이 이렇게 신세대와 시어머니신 줄 알았다면 제가 진작에 마음 놓았을 거예요. 며느리가 커다란 미소를 입가에 걸면서 그렇게 말했을 때 전 우습게도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를 떠올렸어요. 항상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 아닌지 헷갈리는 분이었거든요. 며느리가 그랬죠. 이게 지금 좋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나이든 입장에서 보자면 며느리가 소위 싸가지를 밥 말아먹은 사람이었지만 마음을 내려놓고 본다면 그 정도로 당찬 발언을 하지 못할 이유가 딱히 없는 것 같기도 했죠. 그리고 전 제 아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바랄 뿐이지 대접받는 시어머니가 되기를 꿈꾸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어떻게 굴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아들이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던 곳에서 두 사람이 신혼생활을 시작했고요. 아들은 결혼 전과 다름없이 때마다 저에게 안부 문자를 종종 남겼어요. 그리고 원래는 결혼 전에 평일 주말에 구분 없이 한 달 안에 대략 67번꼴로 저희 집에 왔었는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발걸음이 줄어들더군요. 돌아가신 시어머니께 하도 강아지 취급을 받으면서 자란 탓인지 남자치고 제법 살가운 성격을 지닌 게 제 아들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런 아들의 모습은 자주 못 보게 된 것 같아서 씁쓸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만의 기분이었을 뿐 한 번도 밖으로 표출한 적은 없었고요. 며느리에게도 전화나 문자를 좀 하라든지 가끔이나마 와달라든지 그런 요구를 안 했습니다. 웬만하면 같이 가려고 하는데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주말이면 많이 피곤해서 쉬어야 한다고 그러네요. 아들이 겸연쩍은 목소리를 내는 것만 봐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지 알 것 같았기에 제가 더 고민이 되고 있었고요. 그러다 결국 가만히 아무 소리도 않고 조용히 있던 제가 폭발하고 많은 일이 생겼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남편의 제사 문제였어요. 그 어떤 날보다 중요한 날이었죠.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단단히 일러뒀어요. 다른 건 그냥 넘어가도 그렇게 중요한 날에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건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요. 제사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 며느리한테 직접 미리 알려주고 대화도 나눠봐야겠으니까 걸음을 하라 그러라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이튿날 전화를 해서 딱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오라고 하셨다면서요? 맹랑한 목소리에 한숨부터 나왔지만 꾹 참고서 맞다고 했습니다. 얘기 좀 해야겠으니까 들르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그동안 보인 무성의한 태도를 딱 짚고 넘어갈 때도 됐으니까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자기도 마침 저한테 할 얘기가 있었으니 잘 됐다고 하면서 퇴근길에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건지 내심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절 아주 어이없게 만드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돌아가신 아버님 제사가 다음 주 수요일이라면서요? 저 그때 바빠요. 회사에서 요새 중요하게 돌아가고 있는 일이 있어서 그날은 야근 확정이에요. 그래?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네가 제사 준비할 수는 없겠구나. 네, 죄송하지만 그렇게 됐어요. 주말이면 100번 양보하겠는데 평일은 좀 직장 다니는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날 야근을 다 끝내고 나서 바로 오면 되겠네. 뭐라고요? 제가 왜요? 제사에 참석을 해야지. 못 들으셨어요? 저 그날 바쁘다니까요. 야근이 있다니까요. 야근 끝나고 나면 파김치가 되어 있을 텐데 뭔 놈이 제사예요? 그 다음 날도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의 입장은 생각 못 하세요? 뭐라고? 뭔 놈의 제사냐고? 네 시아버지 제사다. 이 되바라진 거사. 어찌 말을 그리 함부로 해? 그러니까 대체 죽은 사람 제사 때문에 산 사람이 왜 고생을 해야 되느냐고요. 온갖 유난 다 떨면서 제사 챙기는 집 치고 잘 사는 집을 제가 본 적이 없네요. 며느리가 비웃음을 입가에 걸며 그렇게 외친 순간 전 머리끝까지 화가 났고 참았던 화를 담아서 며느리의 싸대기를 올려 붙였습니다. 뺨을 한 대 맞은 며느리가 헛웃음을 뱉더군요. 와, 뺨을 때리시네요. 제가 왜 이따위 취급을 받아야겠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냥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전혀 몰라? 넌 아주 안 되겠구나. 이제 넌 내 며느리가 아니다. 내 아들이 너랑 갈라서든 안 서든 상관없이 넌 내 며느리 아니야. 널 옹호하고 두둔한다면 난 이제 내 아들도 안 보고 살련다. 이래서 우리나라 시짜 인간들이 안 되는 건가 보네요. 저야말로 지금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하니까 어머님만 그렇게 생각하신 척 하지 마세요. 나이만 먹고 대가리에 똥만 가득 찼구나. 네가 허세 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혼할 생각이 있는 거라면 지금 당장 내 아들한테 전화 걸어서 이 상황 다 말하지 그러니? 설마 못하겠는 건 아니지? 제 도발에 약이 올랐는지 며느리가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다 얘기하면서 아들이 자기 편이 아니라 제 편을 든다면 이혼할 거라고 말을 한 뒤 전화를 끊었어요. 표독스러운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제가 말했습니다. 나로선 다행이지만 너로선 안 됐구나. 우리 집안 재산 100억은 될 텐데 네가 그걸 놓치게 됐으니까. 네? 얼마요? 100억이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당황한 며느리를 보며 전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옛날 남편의 앞으로 받았던 아담한 땅은 재개발이라는 수지를 맞아서 엄청난 값어치가 됐고 그걸 내다 판 돈으로 사들인 상가 선물이 다시 엄청난 재산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새 전 자산가가 되어 있었고요. 제 표정만 봐도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는지 며느리가 어느새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저기 어머님, 제가 요새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요. 그래서 헛소리가 막 나갔네요. 사실 그렇게 일하는 거 전부 다 돈 벌기 위함이라는 거 아시죠? 결국 돈 벌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노력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마저 글썽이더군요. 잠시 후 아들이 들이닥쳤고 저에게 죄송하다는 눈빛을 보낸 뒤 서둘러 며느리의 팔을 잡아 끌고 나갔습니다. 전 왠지 아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며느리와 끝내겠다는 얘기를 이튿날 아들이 전해왔어요. 사실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였어요. 이렇게 되려고 밀었나 봅니다. 엄마 죄송해요. 면목이 없어요. 아들이 말을 하다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전 괜찮다고 되려 잘된 거라고 다독여줬죠. 결혼 전엔 몰랐는데 함께 살다 보니까 상대의 진면목과 단점을 알게 돼서 심란한 나날이었다고 합니다.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니까 책임감으로 아들은 참고 버텼을 뿐이었어요. 전 아들에게 다른 것보다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라고 재차 말을 해줬습니다. 후회로 통곡을 하면서 며느리였던 그 아가씨는 쫓겨났고요. 아들은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나고 나서야 진정한 자기 짝을 찾았답니다. 저희 딸도 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오자마자 눈이 맞은 사람하고 곧장 결혼을 했고요. 지금은 둘 다 알콩달콩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잘 사는 중이랍니다.